워싱턴의 제독들이 9년이라는 지루한 건조 기간을 정당화하기 위해 온갖 대명거리를 찾는 동안 울산의 도크에서는 해전의 상식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괴물이 조용히 진수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새로운 배가 물에 떴다는 소식이 아니라 기존 해군, 강대국들이 수십 년간 고수해온 거함, 거푸주의적 나태함에 대한 사망 선고였습니다. 최근 몇 달간 해외 해군 분석가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공유되던 데이터 시트에는 설명하기 힘든 이상치가 하나 발견됩니다. 그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숫자의 불일치였습니다. 배수량 3,600톤에 길이 120m 남짓한 호위함 체급이 방공 데이터, 처리량과 센서 갱신 주기에서 자신들의 주력 구축함 수치를 비웃듯이 창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구의 군사 전문가들은 처음 이 데이터를 접했을 때 표기 오류이거나 한국 측의 과장된 선전일 것이라 애써 무시하려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정도의 전투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최소 6,000톤급 이상의 선체와 막대한 전력 공급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들의 굳어버린 교리였기 때문입니다. 이 흐름을 가장 먼저 감지하고 기사화한 로이터와 AP통신조차 한국 해군의 신형 호위함 공개를 단순한 진수식이 아닌 설계 철학의 근본적인 전환점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덩치를 키워 억제력을 과시하는 1차원적인 방식이 아니라 제한된 크기 안에 센서와 전투 체계를 극한으로 압축해 실전 처리량을 끌어올리는 선택을 했음을 데이터로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냉철한 분석 뒤에는 서구 방산업계의 당혹감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수천억 원을 들여 덩치만 키우는 동안 한국은 그 절반도 안 되는 체급에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눈과 뇌를 이식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해외 군사 커뮤니티에서는 이 기이한 함정을 두고 초미니 잠수함이라는 비아냥 섞인 별칭까지 붙였습니다. 겉보기엔 작고 왜소해 보이지만 그 내부는 터질 듯한 고밀도 장비로 꽉 차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데이터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잠수함이 아니라 수상함, 설계 혁명입니다. 한국 해군이 공개한 전남함은 울산급 배치 3호위함의 결과물로 전통적으로 대공 임무를 보조적인 수준에서 수행하던 호위함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과거의 호위함이 구축함의 우산 아래에서 생존을 도모하는 존재였다면 전남함은 스스로 우산을 펼치고 독자적인 살산지대를 형성하는 포식자로 진화한 것입니다. 이러한 성능의 비결은 회전하는 기계식 레이더를 과감히 버리고 사면 고정형 EA 레이더를 이 작은 선체에 통합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해외 해군 전문 매체들이 주목한 수치는 레이더의 탐지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경악한 진짜 포인트는 트랙 갱신 속도와 동시 처리 가능 표적 수였습니다. 기존의 기계식 회전 레이더가 360도를 돌며 표적을 다시 확인할 때까지 발생하는 수초간의 사각지대와 시차는 초음속 대함미사일이 난무하는 현대전에서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하지만 전남함의 사면 고정형 AESA 레이더는 물리적인 회전 없이 전자적으로 빔을 조사하며 표적을 끊임없이 물고 늘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능 향상이 아니라 교전 결심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방공 무장의 효율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구조적 전환입니다. 서구권에서는 이를 두고 미니 이지스함이라는 표현을 쓰며 자신들의 익숙한 개념에 끼워 맞추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지스라는 거창한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센서와 전투 체계를 하나의 덩어리로 통합해 방공 임무를 수행한다는 개념의 유사성입니다. 왜 한국은 굳이 작은 배에 이런 고스펙 장비를 우겨넣는 선택을 했을까요? 이에 대한 배경 분석은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동북아의 바다는 좁고 복잡하며 치명적입니다. 미 해군이 활동하는 대양과 달리 이곳은 적의 미사일 발사 후 착탄까지의 전보 시간이 극도로 짧습니다. 게다가 포화 공격과 저고도 위협, 그리고 잠수함과 무인체가 동시에 겹칠 가능성이 세계 어느 곳보다 높은 최악의 전장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대형 함정 몇 척으로 상징적인 억제력을 세우는 방식은 전략적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거대한 표적은 적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될 뿐이며 그 공백을 메울 수단이 없다면 함대는 순식간에 괴멸될 것입니다. 해외 분석가들은 한국 해군이 이 공백을 수량과 가동률로 메우는 실리적인 방향을 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대형 구축함 한 척의 비용과 건조 기간을 감안하면 같은 시간에 실전 투입 가능한 고성능 호위함을 여러 척 확보해 해역 전체를 촘촘한 방공망으로 덮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는 계산입니다.
이 판단은 감정이 아니라 철저한 숫자에서 나왔습니다. 이지스 구축함 한 척의 건조비가 한화 기준 1조 원을 훌쩍 넘는 반면 울산급 배치 3은 그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반복 생산이 가능합니다. 유지비와 승조원 규모까지 포함하면 장기 가동률에서 격차는 더욱 벌어집니다. 해외 매체들이 특히 흥미롭게 본 지점은 국산 사명 고정형 AESA 레이더와 통합 전투 체계의 결합이었습니다. 핵심 센서와 전투 체계가 한국의 통제 범위 안에 있다는 사실은 성능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수입 체계에 의존할 경우 발생하는 수출 통제나 소프트웨어 개량 지연, 그리고 부품 공급 리스크가 원천적으로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구매국 입장에서도 거부할 수 없는 매력적인 포인트입니다. 함정을 들여온 뒤 30년 이상 운용해야 하는 현실에서 미국의 정치적 변수나 유럽의 까다로운 규제에 흔들리지 않는 구조는 곧 신뢰로 이어집니다. 해외 방산 시장에서 한국 함정 패키지가 주목받는 이유도 바로 이 지점과 맞닿아 있습니다. 플랫폼만이 아니라 센서와 전투 체계까지 묶어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이 경쟁력을 만듭니다. 이 흐름을 종합하면 초미니 잠수함이라는 표현이 왜 등장했는지 명확해집니다. 덩치 대비 처리 능력의 괴리, 즉 작은 체급에서 기대하기 어려웠던 방공, 처리량과 센서 통합도가 만들어낸 인식의 오류였습니다. 이는 크기를 줄여 약해진 것이 아니라 체계를 압축해 강해진 결과입니다. 해외 분석가들이 주목한 것은 한국이 기술적 과실을 한 것이 아니라 예산과 시간이라는 제약 조건을 전제로 전투 효율을 최대화하는 방법을 보여줬다는 점입니다. 바다 위에서 조용히 바뀐 이 기준이 왜 세계의 시선을 끌었는지 숫자와 구조를 따라가다 보면 답은 분명해집니다. 서구의 조선소들이 과거의 영광에 취해 녹슨 크레인 아래에서 하염없이 시간을 보내는 동안 한국은 미래의 전장이 요구하는 해답을 강철로 빚어냈습니다. 전남함은 단순한 호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크기 경쟁에 매몰된 서구 해군에게 던지는 한국의 서늘한 경고장이자 새로운 해전의 표준을 제시하는 이정표입니다. 하지만 이 충격적인 하드웨어 스펙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이 선택이 과연 어떤 작전 경험과 처절한 현실 인식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다른 나라의 동급 함정과 비교했을 때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를 파헤쳐보면 한국의 조선 역량이 왜 경쟁자들을 절망에 빠뜨리고 있는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바다 위에서 벌어지는 생존 경쟁은 0.1초라는 찰나의 순간에 의해 결정되며 이 잔혹한 물리법칙 앞에서 과거의 유물들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전남함이 보여준 파격의 핵심은 단순히 새로운 장비를 달았다는 차원을 넘어 20세기 해전의 상징과도 같았던 기계식 회전 레이더에 대한 완전한 사망 선고를 내렸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왜 서구와 일본의 경쟁자들이 한국의 이 선택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는지 그 기술적 격차를 냉정하게 해부해야 합니다. 전통적인 호위함이나 구축함의 마스트 꼭대기에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레이더는 겉보기엔 역동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현대전의 기준에서는 치명적인 시차를 가진 눈뜬 장님이나 다름없습니다. 기계식 레이더는 필연적으로 회전주기라는 물리적 한계를 가집니다. 레이더가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2초든 4초든 적의 미사일은 시간 동안 레이더의 감시망에서 사라진 채 수킬로미터를 날아옵니다. 마하 3 이상의 속도로 쇄도하는 현대 초음속 대함 미사일이나 변칙, 기동을 하는 무인기 입장에서 레이더가 등을 돌리고 있는 그 수초에 공백은 요격을 회피하고 함정을 타격하기에 충분하고도 남는 영겁의 시간입니다. 한국 해군과 한화 시스템이 완성한 울산급 배치 3의 마스트는 이 낡은 공식에 대한 거부 선언입니다. 사면에 고정된 AESA 레이더는 물리적인 회전 없이 전자적으로 빔을 조향합니다. 이것은 감시의 공백이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동서남북 사방을 동시에 그리고 끊김없이 응시하는 이 시스템은 표적이 탐지되는 순간부터 격추되는 순간까지 단 한 번도 시선을 떼지 않습니다. 서구의 해군 분석가들이 경악한 대목은 3000톤급이라는 비좁은 함정, 체급에 이러한 고사양의 눈을 이식했다는 사실 그 자체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사면 고정형 레이더는 막대한 전력 소모와 발열, 그리고 중량, 문제로 인해 7000톤급 이상의 이지스 구축함이나 대형 방공함의 전유물로 여겨졌습니다. 경쟁자들의 사례를 보면 한국의 성취가 얼마나 비상식적인 효율성을 달성했는지
명확해집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자랑하는 모가미급 호위함은 스텔스 형상을 강조한 유니콘, 마스트를 적용하며 외형적인 혁신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실전적인 방공 밀도 면에서 한국의 배치 3과 비교하기 힘든 약점이 드러납니다. 일본은 복잡한 통합 마스트 안에 여러 센서를 구겨넣느라 기술적 난이도를 폈지만 정작 대공 탐지와 추적의 동시성 면에서는 한국의 직관적인 사면, 고정형 방식만큼의 교전 효율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외형적인 디자인과 스텔스라는 껍데기에 집착할 때 한국은 적을 먼저 보고 먼저 쏘는 본질적인 살상 능력에 모든 엔지니어링 역량을 쏟아부은 결과입니다. 유럽의 경쟁자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의 고인드급이나 여타 유럽산 초계함 및 호위함들은 여전히 타레스사의 회전형 스마트 S계열 레이더를 주력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평시경비 임무나 저강도 분쟁에서는 그것으로 충분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국이 상정한 전장은 그런 낭만이 통하는 곳이 아닙니다. 전남함에 탑재된 복합 센서 마스트는 탐지 레이더와 추적 레이더를 하나로 통합하여 표적 정보를 획득하는 즉시 전투 체계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이를 함대공 유도탄의 발사 통제와 직결시킵니다. 이 모든 과정이 기계적 지연 없이 빛의 속도로 이루어지는 데이터 링크의 향연입니다. 이러한 기술적 압축은 소위 미니 이지스함이라는 별칭이 단순히 겉모습만 닮아서 붙여진 것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이지스함의 본질은 레이더의 크기가 아니라 다수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고 교전할 수 있는 동시 교전 능력에 있습니다. 전남함은 비록 사거리와 출력 면에서는 대형 이지스함보다 작을지언정 정보, 갱신율과 표적 처리의 정밀도 면에서는 동급 최강을 넘어 상위 체급을 위협하는 하극상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는 마치 경량급 복서에게 헤비급 챔피언의 동체 시력과 반사신경을 이식한 것과 같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이 기술이 100% 국내 기술로 통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핵심 소자가 국내에서 생산되고 레이더를 구동하는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 한국 엔지니어들의 손끝에서 나옵니다. 이는 전시의 부품 하나를 구하기 위해 미국의 승인을 기다리거나 유럽의 제작사에 사정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한국은 레이더의 빔 패턴을 전장의 상황에 맞춰 자유자재로 수정할 수 있고 적의 새로운 위협 전파 특성이 발견되면 즉각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능의 우위를 넘어 운용의 주권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서구의 방산 기업들이 레이더의 크기를 키우고 가격을 천문학적으로 올리며 고객들에게 대형함 구매를 강요할 때 한국은 정반대의 길을 택했습니다. 작지만 치명적인 센서를 만들고 그것을 합리적인 크기의 함정에 통합해 대형함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방공우산을 보급형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해군력 건설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이제 적들은 한국산 호위함을 마주할 때 그것을 단순한 3,000톤급 배로 오판했다가는 자신들의 미사일이 허무하게 격추당하는 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기술적 성취가 무서운 이유는 이것이 실험실의 데이터가 아니라 당장 바다 위에 떠 있는 현실이라는 점입니다. 한국은 AESA 레이더 기술을 전투기인 KF-21에 적용하는 것과 동시에 해상 플랫폼으로 확장하며 육해공 센서 기술의 수직 계열화를 완성했습니다. 이 정도의 기술적 밀도를 이 정도의 속도로 실전 배치할 수 있는 나라는 현재 지구상에 한국을 제외하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조차 차기 호위함 사업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헤매는 동안 한국은 이미 답안지를 제출하고 채점까지 끝낸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성능 레이더와 전투체계의 통합은 단순히 기술력을 과시하기 위한 사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국 해군이 처한 절박하고도 특수한 작전 환경이 강요한 필연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기술은 환경의 산물이며 전남함이라는 괴물을 잉태한 자궁은 바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바다라 불리는 한반도 주변 해역의 살인적인 밀도였습니다.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인 전남함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한국 해군이 처한 지정학적 저주와 그 속에 숨겨진 잔혹한 생존, 단정식을 직시해야 합니다. 서구의 군사 전문가들이 전남함을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던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머릿속에 각인된 해전의 이미지가 드넓은 대서양이나 태평양 한가운데서 벌어지는 우아한 함대 결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 해군에게 바다는 낭만적인 항해의 공간이 아니라 적으로 둘러싸인 참호이자
한순간의 방심이 곧장 죽음으로 이어지는 칼날 위의 전장입니다. 한국의 서해와 남해 그리고 동해는 세계에서 가장 좁고 복잡하며 화력이 밀집된 공간입니다. 군사 전략가들은 이곳을 일컬어 거대한 호수와 같은 폐쇄적 전장이라 부릅니다. 적의 해안선과 아군의 함정 사이 거리는 불과 수십 킬로미터에 불과하며 이는 적이 미사일 버튼을 누른 후 우리 레이더가 그것을 탐지하고 요격, 결심을 내리기까지 주어진 시간이 몇 분이 아니라 몇 초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 해군의 이지스함이 태평양 한가운데서 적기를 탐지하고 커피 한 모금을 마실 여유가 있다면 서해 NLL 인근의 한국 함정 승조원들에게는 마른 침을 삼킬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공간의 압축이 바로 전남함 설계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과거 연평예전과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한국 해군 내부 검토 회의실을 지배했던 단어는 화려한 대항 해군이 아니라 처절한 동시 대응이었습니다. 적은 결코 신사적으로 하나씩 덤비지 않습니다. 해안포와 지대함 미사일이 날아오는 동시에 수중에서는 잠수함이 어뢰를 조준하고 공중에서는 무인기와 전투기가 쇄도하는 복합적인 포화 공격이 한국 해군이 마주한 일상적인 시나리오입니다. 대공방어와 대잠전, 그리고 대함전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덮쳐오는 이 아수라장에서 살아남으려면 기존의 순차적 대응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서구의 주력 함정들이 지구 반대편으로 원정작전을 떠나기 위해 거주성과 항속거리에 집중할 때 한국은 생존을 위해 반응 속도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전남함이 3,000톤급이라는 비교적 작은 체급을 선택한 것은 예산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좁은 해역에서 기민하게 움직이며 다수의 표적을 동시에 처리하기 위한 전술적 최적화의 결과입니다. 만약 한국이 서구의 논리대로 1만 톤급 대형 구축함 몇 척에 의존하여 이 해역을 방어하려 했다면 그것은 전략적 재앙이 되었을 것입니다. 거대한 배는 적의 집중 타격 목표가 되기 쉬우며 그 배가 격침되거나 수리를 위해 전선을 이탈하는 순간 방어선에는 돌이킬 수 없는 거대한 구멍이 뚫리기 때문입니다. 해외 분석가들이 간과한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들은 전남함을 보며 왜 더 크게 만들지 않았는가를 묻지만 한국 해군은 이 좁은 바다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적을 제압할 수 있는 단위는 무엇인가? 를 물었습니다. 그 대답은 대형함 한 척보다 작지만 강력한 미니 이지스 세 척이 훨씬 더 치명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전남함은 대형 구축함이 감당해야 할 광역 방공의 부담을 덜어내고 국지적인 구역 방공과 대잠 방어에 집중함으로써 함대 전체의 생존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허리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체급의 문제가 아니라 전장 환경을 주도적으로 해석하고 그에 맞는 해답을 내놓은 독자적인 교리의 승리입니다. 이러한 한국식 해법은 소위 연안전투함이라는 미명하에 실패를 거듭했던 미 해군의 사례와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미국은 연안작전을 너무 가볍게 보고 고속정거 같은 빈약한 무장에 모듈형, 임무라는 불확실한 개념을 도입했다가 천문학적인 예산만 날리고 조기 퇴역이라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연안이야말로 추력함이 부딪혀야 할 가장 가혹한 최전선임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전남함은 연안용 함정이지만 그 무장과 센서만큼은 대양의 주력, 구축함과 맞먹는 수준으로 과무장되었습니다. 이것은 작은 배는 약해도 된다는 서구의 안이한 통념을 깨부시고 작은 배일수록 더 빠르고 독해져야 한다는 실전적 진리를 증명한 것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전남함이 상정한 적의 수준입니다. 한국이 상대하는 잠재적 적국들은 단순히 소총을 든 해적이나 구형 경비정을 운용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초음속 대함 미사일과 극초음속 무기, 그리고 막대한 물량의 무인기를 보유한 군사 강국들입니다. 이런 적들을 코앞에 두고 있는 한국에게 적당한 성능이란 곧 확실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전남함의 사면 고정형 AESA 레이더와 통합 전투 체계가 선택이 아닌 필수였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짧은 교전 시간 안에 적의 파상 공세를 막아내고 즉각적인 보복 타격을 가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판단 속도를 넘어서는 시스템의 자동화와 통합이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전남함은 한국 해군이 더 이상 대형함의 그늘에 숨어 보조적인 역할에 머무는 것을 거부했음을 선언하는 함정입니다. 이제 한국의 호위함은
구축함이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버는 소모품이 아니라 그 자체로 적의 주력 함대와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독립적인 전투 단위로 격상되었습니다. 서구의 해군들이 대양을 지배하는 꿈을 꿀 때 한국은 발밑의 파도를 지배하는 법을 터득했고 그 결과물은 전 세계 그 어떤 나라의 동급 함정보다도 치열하고 밀도 높은 전투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작전의 현실과 전장의 밀도를 정확하게 꿰뚫어본 설계 철학은 단순히 성능의 우위에서 멈추지 않고 산업적인 경쟁력으로까지 이어집니다. 복잡한 전장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극한으로 압축된 기술은 역설적으로 생산과 공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서구의 경쟁자들이 복잡하고 비대한 설계 변경으로 스스로의 발목을 잡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검증된 실전형 모델을 찍어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시선은 바다 위가 아니라 그 배를 만들어내는 거대한 철의 요람 조선소로 향해야 합니다. 그곳에서는 서구 세계가 잊어버린 속도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한국 방산이 세계 시장을 집어삼키는 또 다른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방산 시장에서 납기를 맞춘다는 것은 일종의 신화에 가까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미국의 조선소들은 인력 부족과 공급망 붕괴를 핑계로 수년씩 일정을 미루는 것을 관행처럼 여기고 유럽의 방산업체들은 복잡한 노조 문제와 휴가, 기간을 들먹이며 고객국을 기다림의 지옥 속에 방치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2025년 4월 9일 한국은 이러한 서구의 나태한 관행에 대해 가장 강력하고 모욕적인 방식, 즉 압도적인 실력으로 통렬한 일격을 가했습니다. 필리핀 해군의 차기 주력함인 미겔 말바르급 호위함의 인도 현장은 단순한 선박의 인계인수식이 아니라 한국 조선업이 전 세계에 던지는 무언의 치위였습니다. 당초 계약된 일정보다 무려 5개월이나 앞당겨진 조기 인도. 이것은 단순한 행정적인 성과가 아닙니다. 복잡한 무장 통합과 까다로운 해상 시운전이 필수적인 최신의 전투함을 예정보다 반년 가까이 일찍 완성했다는 것은 현재의 전 세계 조선업계 상식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서구의 경쟁사들이라면 5개월 지연을 최소한의 방어라고 자유했을 시점에 한국은 이미 배를 고객의 항구에 정박시켰습니다. 이 사건이 더욱 충격적인 이유는 대상 함정의 질적 수준에 있습니다. 미겔 말바르급은 단순히 껍데기만 있는 깡통배가 아닙니다. 필리핀 해군 역사상 최초로 대함 및 대공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는 수직 발사관을 장착한 고성능 전투함입니다. 중국의 해상 위협에 시달리는 필리핀 입장에서 이 함정은 국가의 존망이 걸린 전략 자산이자 중국 해군의 팽창을 저지할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만큼 탑재된 센서와 무장의 통합 난이도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조선소는 마치 레고 블록을 조립하듯 거침없는 속도로 공정을 밀어붙였습니다. 여기에는 한국 방산만이 가진 무서운 철학이 깔려 있습니다. 바로 속도가 곧 안보라는 인식입니다. 남중국해에서 매일같이 중국 해경과 민병대의 물대포 위협에 시달리는 필리핀에게 약속된 날짜보다 5개월 먼저 도착한 주력함은 천금과도 바꿀 수 없는 전략적 이익입니다. 이 5개월이라는 시간은 필리핀 해군이 장비를 숙달하고 전술을 개발하며 최전 배치를 앞당길 수 있는 골든타임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배를 판 것이 아니라 고객국에게 안보를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선물한 셈입니다. 이것은 10년 뒤에나 배를 주겠다며 하염없이 기다리게 만드는 미국이나 유럽의 방산업체들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한국만의 킬러 콘텐츠입니다. 해외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조기 인도를 두고 질주가 아니라 북주라고 표현했습니다. 통상적으로 함정 건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설계 변경 요구와 돌발, 변수들을 감안할 때 공기를 단축한다는 것은 품질을 희생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품질 타협 없이 공정 최적화와 숙련된 인력의 집중, 투입만으로 이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용접 불량으로 툭하면 리콜 사태가 벌어지는 미국의 조선소나 파업으로 도크가 멈춰서는 유럽의 현실과 비교할 때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울산의 야드는 외계 문명처럼 보일 지경입니다. 이번 성과는 향후 동남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해군 함정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강력한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해군력 강화에 관심을 두는 나라들은 이제 명확한 선택지를 갖게 됐습니다. 정치적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언제 배를 받을지 기약할 수 없는 서구의 업체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계약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실물을 눈앞에 가져다주는
한국을 선택할 것인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연합 전력이 시급한 인도태평양 국가들에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이번 사례는 한국의 압도적인 조선 역량이 중국과 미국이라는 양대 강대국을 어떻게 압도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중국은 막대한 수의 조선소를 동원해 붕어빵 찍어내듯 함정을 쏟아내고 있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품질 관리의 허점과 5년이 넘는 개별 함정, 건조 시간이라는 비효율이 존재합니다. 반면 한국은 단일 조선소의 효율성 면에서 중국을 압도하며 건조 속도와 마감 품질에서 타이 추종을 불허합니다. 미국을 이기겠다는 일념으로 무작정 속도전을 벌이는 중국조차도 한국의 정밀한 공정관리 앞에서는 한 수 접어야 하는 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필리핀에 인도된 미겔 말바르급은 단순한 수출 실적 하나가 추가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 방산 시스템이 서구의 낡은 시스템을 완전히 추월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조선업이 고비용 저효율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한국은 고객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시점에 가장 완벽한 물건을 내놓음으로써 신뢰라는 무형의 자산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단산 시장에서 신뢰는 곧 다음 계약을 위한 보증수표입니다. 이처럼 한국이 보여준 경이로운 속도와 효율성은 역설적으로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는 미 해군의 치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동맹국인 한국이 5개월이나 일정을 앞당길 때 미국은 자국의 주력 호위함 사업에서 어떤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들고 있을까요? 미국이 감추고 싶어하는 조선업의 붕괴 현장, 그 처참한 민낯이 이제 공개됩니다.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미 해군이 침몰하고 있습니다. 적의 미사일에 피격되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비효율과 관료주의라는 내부의 암세포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폭로한 미 해군의 조선업 몰락 보고서는 단순한 통계, 자료가 아니라 제국의 황혼을 알리는 부고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이 150척 이상의 함정을 찍어내며 바다를 채우는 동안 미국은 그 절반도 안 되는 70척을 건조하는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이 숫자의 격차가 아니라 미국이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처참한 현실에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미 해군의 차기 호위함 컨스텔레이션급 사업의 대실패입니다. 단초 미국은 무너진 자국 조선업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미 검증된 이탈리아 틴칸티에리사의 설계를 도입해 건조 속도를 높이겠다는 그럴듯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원본 설계와 85% 이상의 공통성을 유지해 개발 리스크를 줄이고 빠르게 함정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이미 대서양을 항해하고 있는 배를 그대로 베껴 만들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 해군 특유의 고질적인 병폐인 과도한 작전 요구, 성능과 잦은 설계 변경이 개입되면서 이 합리적인 계획은 순식간에 재앙으로 돌변했습니다. 건조 과정에서 미 해군 수뇌부는 끊임없이 새로운 요구사항을 들이밀었습니다. 더 강력한 발전기를 넣으라며 선체 내부를 뜯어 고쳤고 추진기 소음을 줄이겠다며 프로펠러 설계를 변경했으며 온갖 최신 무기 체계와 컴퓨터, 서버를 추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결과 85%의 공통성을 목표로 했던 설계는 누더기처럼 기워져 원본과 고작 15%만 유사한 괴상한 함정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발전기를 넣기 위해 선체 길이는 7m나 늘어났고 배수량은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배가 무거워진 만큼 속도는 느려졌고 복잡해진 설계 탓에 건조 난이도는 수직 상승했습니다. 속도를 위해 남의 설계를 사왔으면서 정작 그 설계를 뜯어 고치느라 시간에 허비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설계 변경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과거 미 해군이 군함 한 척을 건조하는데 평균 6년이 걸렸다면 이제는 9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컨스텔레이션급 호위함의 초도함 인도는 당초 계획보다 3년 이상 지연되었고 후속함들의 일정은 아예 기약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느린 건조 속도에 스스로 족쇄를 채운 꼴입니다. 미 해군 일각에서는 우수한 무기 체계를 탑재했으니 질적으로 중국을 압도할 것이라 자위하고 있지만 이는 본질을 외면한 정신 승리에 불과합니다. 애초에 이 사업의 목표는 최고 성능의 슈퍼함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성능의 배를 빠르게 확보해 중국과의 숫자 싸움에서 밀리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배를 만드는 물리적 기반, 즉
조선소의 인프라가 회생, 불가능한 수준으로 망가져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미국 주요 조선소의 풍경은 첨단 방산 기지라기보다는 2차 세계대전 박물관에 가깝습니다. 녹슨 크레인과 1940년대에 설치된 주조 기계들이 여전히 현역으로 돌아가고 있으며 시설 투자는 수십 년째 멈춰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심장이라는 미국이 정작 국가안보의 핵심인 조선 인프라에는 돈을 쓰지 않아 골다공증에 걸린 거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드웨어가 낡았다면 소프트웨어인 인력이라도 받쳐줘야 하지만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미국 조선업계는 숙련공의 씨가 마른 지 오래입니다. 50세 이상의 고숙련 기술자 비중은 급감했고 그 자리를 채워야 할 젊은 인력들은 힘든 조선소 일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2024년 미국에서 건조 중인 신규 함정 26척에서 용접 불량 사태가 발생했다는 뉴스는 미 조선업의 기술적 기반이 붕괴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 배의 뼈대조차 제대로 잇지 못하는 수준의 인력으로 중국의 물량을 상대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탈리아조차 전체 인력의 40%가 50세 이상의 숙련공으로 유지되고 있는 반면 미국은 기술의 전수조차 끊겨버린 상태입니다. 지금 미 해군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중국은 2030년까지 430척 이상의 함대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미국은 2054년이 되어야 겨우 390척을 맞추겠다는 안이한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호랑이 한 마리가 늑대떼를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은 전장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전쟁은 압도적인 소수의 고성능 무기보다 준수한 성능의 다수 무기가 승리했습니다. 늑대 수십 마리가 달려들면 호랑이도 결국 물어뜯겨 죽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미국이 아무리 질적 우위를 외쳐도 10년 뒤 바다 위를 뒤덮을 중국의 함정숲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미국이 스스로 만든 이 설계의 소용돌이와 인프라의 붕괴에서 탈출할 방법은 내부에는 없습니다. 무너진 크레인을 다시 세우고 용접공을 양성하는 데는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중국의 위협은 당장 내일의 문제입니다. 미국에게는 자신들의 복잡한 요구사항을 소화하면서도 압도적인 속도로 배를 찍어낼 수 있는 외부의 혈액 수혈이 절실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통틀어 그 불가능한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바로 대한민국뿐입니다. 미국이 낡은 장비와 씨름하며 9년씩 걸려 배 한 척을 만들 때 한국은 3년이면 족합니다. 이 극명한 속도의 차이는 단순한 산업 역량의 차이가 아니라 안보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더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양적 팽창으로 미국을 공포에 떨게 하는 중국의 조선 역량은 과연 완벽한가? 라는 질문입니다. 미국이 늙고 병든 거인이라면 중국은 스테로이드를 맞고 폭주하는 괴물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괴물의 속도 뒤에는 한국만이 꿰뚫어 볼 수 있는 치명적인 허수가 숨겨져 있습니다. 미국이 스스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주저앉는 동안 서해 너머의 중국은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관차처럼 해군력을 팽창시키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430척 이상의 함대를 보유하겠다는 중국의 선언은 서구의 군사 전문가들에게 공포 그 자체로 다가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명제 아래 중국이 보여주는 압도적인 건조, 분량은 언뜻 보면 세계 재패가 목전에 닥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거대한 숫자의 파도 뒤에 숨겨진 통계의 착시와 중국, 조선업의 치명적인 비효율성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중국의 조선 속도는 기술의 승리가 아니라 국가의 자원을 무제한으로 갈아넣은 인해 전술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한국과 중국, 그리고 미국의 조선 역량을 비교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는 총 건조 척수가 아니라 단일 함정을 완성하는 데 걸리는 리드 타임, 즉 순수 건조 시간입니다. 여기서 한국은 중국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25년까지 건조된 주요 호위함의 건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중국은 한 척의 호위함을 진수하고 실전 배치 단계까지 끌고 가는데 평균 5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동일하거나 더 높은 사양의 호위함을 건조하는 데 불과 3년이면 충분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조선소가 중국의 조선소보다 단위 시간당 생산 효율이 1.5배에서 2배 가까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이 미국보다 빠르게 함정을 늘리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더 기술이 좋아서가 아니라 더 많은 조선소와 더 많은 인력을 동시에 투입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한 개의 도크에서 정밀한 공정 관리로 배를 찍어낼 때 중국은 5개의 도크를 돌리며 물량 공세를 퍼붓습니다. 이것은 산업적인 효율성이 아니라 공산당의 지령에 따른 비경제적인 자원 배분의 결과입니다. 서구 언론은 중국이 동시에 여러 척을 진수하는 장면에 압도되어 이를 대단한 조선 역량이라 포장하지만 엔지니어의 시각에서 보면 이는 기술적 열세를 물량으로 덮으려는 전형적인 개발도상국형 조선 모델에 불과합니다. 이 격차는 호위함을 넘어 해군력의 상징인 대형 구축함으로 가면 더욱 극명해집니다. 만재 배수량 1만 2천 톤에 달하는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은 수직 발사관만 88개를 갖춘 괴물 같은 함정이지만 한국의 HD 현대중공업은 1번 함을 건조하는데 3년 그리고 숙련도가 쌓인 2번 함을 건조하는 데는 겨우 2년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정도 체급의 고성능 전투함을 2년 만에 뽑아낸다는 것은 전 세계 해군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사건입니다. 반면 이와 유사한 체급이라 평가받는 중국의 055형 구축함은 건조부터 취역까지 약 6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겉모습은 화려할지 몰라도 그 배를 완성하기 위해 투입되는 시간 비용은 한국보다 3배나 더 든다는 뜻입니다. 중국의 더딘 개별 건조 속도는 단순히 손이 느려서가 아닙니다. 함정 내부의 복잡한 배관과 배선, 그리고 센서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체계적으로 제어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생산 공정을 고려한 최적화된 설계를 적용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해 건조 오차를 제로에 가깝게 줄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일단 선체를 크게 만들고 그 안에 장비를 우겨놓는 방식을 고수하다 보니 건조 후반부로 갈수록 수정 작업이 늘어나고 이는 필연적으로 공기 지연으로 이어집니다. 미국이 설계 변경 때문에 9년을 허비한다면 중국은 마감 품질을 잡느라 5년을 허비하는 셈입니다. 오직 한국만이 3년이라는 물리적 한계선 안에서 완벽한 품질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위 효율성의 차이는 실제 전시의 결정적인 승패 요인이 됩니다. 헌정이 발발하고 함정이 피격되어 수리가 필요하거나 급하게 신규 함정을 보충해야 할 때 한국식 시스템은 중국식 시스템보다 2배 빠른 회복, 탄력성을 제공합니다. 중국이 파손된 배 한 척을 수리하느라 도크를 6개월씩 점유할 때 한국은 3개월 만에 전선으로 복귀시킬 수 있습니다. 평시에는 중국의 430척이라는 숫자가 위협적일지 몰라도 소모전이 지속될수록 한국의 압도적인 건조 속도와 정비 효율성은 중국의 물량 우위를 상쇄하고도 남을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더욱이 한국은 HD 현대중공업이라는 단일 야드의 역량만으로도 웬만한 국가 전체의 해군력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상선 건조를 병행하면서도 연간 한 척 이상의 이지스 구축함을 안정적으로 건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전시 체제로 전원하여 특수선여들을 풀가동할 경우 연간 최대 5척의 대형 구축함을 쏟아낼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미 해군 전체가 확보하고자 하는 연간 구축함 건조 목표를 단일 기업이 충족시킬 수 있다는 뜻이며 중국의 국영 조선소들이 연합해야 겨우 달성할 수 있는 수치와 맞먹습니다. 결국 중국의 조선 굴기는 거대한 몸집에 비해 기초 체력이 부실한 거품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배를 많이 만들 수는 있어도 배를 잘 그리고 빨리 만들 수는 없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해군력 증강에 공포를 느끼는 것은 중국이 강해서가 아니라 미국 스스로가 너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힘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진짜 실력자는 중국의 인해 전술도 미국의 낡은 조선소도 아닌 바로 옆에서 묵묵히 기적을 일상으로 만들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하지만 한국 함정이 가진 진짜 가치는 단순히 배를 빨리 만드는 하드웨어, 능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남함과 정조대왕함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자들을 압도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그 껍데기 안에 담긴 소프트웨어와 주권에 관한 철학에 있습니다. 함정을 구매한다는 것은 단순히 강철로 된 구조물을 사오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향후 30년 동안 그 함정을 운용하고 수리하며 개량해야 하는 긴 여정의 시작이며 그 기간 동안 판매국의 정치적, 외교적 영향력 아래 종속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구의 방산 선진국들은 그동안 이 점을 악용해왔습니다. 그들은 플랫폼은 탈았지만
그 함정의 두뇌에 해당하는 전투 체계와 센서, 소프트웨어는 접근 불가능한 블랙박스로 봉인해 판매했습니다. 이것은 구매국이 자국의 필요에 따라 무장을 통합하거나 성능을 개량하려 할 때마다 원천 기술을 가진 판매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굴욕적인 족서였습니다. 하지만 전남함과 한국형 호위함들이 세계 시장에서 파란을 일으키는 진짜 이유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족쇄를 끊어냈기 때문입니다. 한국 해군이 국산 사면 고정형 AESA 레이더와 독자적인 전투 지휘 체계를 탑재하기로 결정한 것은 단순한 국산화율 재고를 넘어선 전략적 독립 선언이었습니다. 핵심 센서와 전투 체계가 한국의 통제 범위 안에 있다는 사실은 구매국에게 전례 없는 자유를 제공합니다. 한국은 구매국에게 블랙박스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객이 원하는 미사일을 통합해 줄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고 있으며 정치적 상황이 변하더라도 부품 공급이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무기로 삼아 고객을 협박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신뢰를 바탕으로 움직입니다. 이러한 한국식 패키지의 위력은 서구산 무기체계에 대어본 국가들이 가장 먼저 알아봤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산 함정을 도입한 국가들은 국제 정세가 미묘하게 변하거나 판매국과의 외교적 마찰이 생길 때마다 부품 공급이 중단되거나 핵심 장비의 가동률이 급락하는 악몽을 겪어왔습니다. 함정의 수명은 30년이지만 국제정치의 우호 관계는 5년을 장담하기 힘든 것이 냉혹한 현실입니다. 수천억 원짜리 군함이 정치적 변수 때문에 항구에 묶여 고철 덩어리가 되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싶은 국가는 없습니다. 한국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서구의 까다로운 수출 통제 규정이나 정치적 간섭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우며 이는 구매국에게 군사적 주권을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보증수표가 됩니다. 전남함에 탑재된 한화 시스템의 전투체계는 이러한 철학이 집약된 결정체입니다. 해외 매체들이 한국의 함정 패키지를 두고 플랫폼뿐만 아니라 센서와 전투, 체계까지 묶어서 제한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 평가한 것도 때문입니다. 핵심 센서가 해외 업체에 묶인 함정은 개량 시점과 범위를 결정할 때마다 원 제작사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코드 한 줄을 고치는 데에도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청구되며 그마저도 거절당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 모든 권한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기에 구매국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우위를 넘어선 비즈니스 모델의 승리이자 고객을 종속의 대상이 아닌 파트너로 대우하는 한국 방산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입니다. 더욱이 한국의 조선업과 방산 시스템이 가진 강력한 공급망은 전시에 진가를 발휘합니다. 부품 하나를 구하기 위해 지구 반대편의 결제를 기다려야 하는 서구 시스템과 달리 한국은 반도체부터 디스플레이, 그리고 특수강과 소프트웨어에 이르기까지 함정 건조에 필요한 모든 밸류체인을 국내에 완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도 끊기지 않는 군수 지원을 보장합니다. 해외 구매국 입장에서 한국산 함정을 선택한다는 것은 단순히 배 한 척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제조업 생태계와 동맹을 맺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세계의 해군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성능표에 적힌 숫자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 숫자를 30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주권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국은 서구 열강들이 독점해온 기술 통제라는 카르텔을 깨부시고 기술적 자유를 판매하는 새로운 공급자로 부상했습니다. 전남함은 그 자유의 상징이자 서구 중심의 방산 질서가 무너지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전남함이라는 괴물의 성능부터 필리핀에 조기 인도된 미개, 말바르급의 기적, 그리고 경쟁자들의 몰락과 한국의 공급망 주권까지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가 남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세계 최강 미국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무너져가는 자국의 조선소를 끌어안고 침몰할 것인가? 아니면 동맹국인 한국의 손을 잡고 새로운 아스널십의 시대를 열 것인가? 워싱턴의 펜타곤이 마주한 이 불편하고도 거부할 수 없는 선택지 앞에 한국, 조선업의 운명을 가를 마지막 카드가 놓여 있습니다. 이제 워싱턴의 펜타곤이 마주한 현실은 명확합니다. 2054년까지 390척의 함대를 건설하겠다는 그들의 계획은 현재 미국, 조선 인프라로는 시연 불가능한 공상과학 소설에 불과합니다. 미국이 지난 수십 년간 제조업을 등한시하고 금융과 서비스업에 취해 있는 동안 그들의 조선소는 녹슬어버렸고
바다의 지배권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서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이제 미국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두 가지뿐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갇혀 중국의 430척 함대 앞에 무력하게 침몰할 것인가, 아니면 자존심을 내려놓고 동맹국의 압도적인 생산 능력에 손을 내밀어 새로운 생존의 길을 모색할 것인가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연합국의 승리를 이끌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동력은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주창했던 민주주의의 병기창 역할 덕분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전 세계가 필요로 하는 무기를 무제한으로 찍어내며 파시즘을 압살했습니다. 그러나 21세기의 오늘 그 병기창의 열쇠는 더 이상 디트로이트나 필라델피아가 아닌 울산과 거제도가 쥐고 있습니다. 미국이 설계하고 전략을 구상하면 한국이 그 청사진을 가장 빠르고 정밀하게 관철 실물로 구현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무너진 해양 패권의 균형을 다시 맞출 수 있는 유일하고도 현실적인 해법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의 울산 조선소 한 곳이 가진 잠재력은 실로 공포스러운 수준입니다. 이곳은 전시 체제로 전환될 경우 연간 5척 이상의 대형 구축함을 쏟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미국 내 모든 조선소가 합심해도 달성하기 힘든 수치이며 중국의 도경 조선소들이 국가적 총력전을 펼쳐야 겨우 따라올 수 있는 속도입니다. 미국 해군성 장관이 한국의 조선소를 방문했을 때 느꼈을 감정은 단순한 감탄이 아니라 전율에 가까운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제조업의 정수가 태평양 건너편의 작은 반도 국가에서 완벽하게 살아 숨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국의 이해관계는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미국은 당장 중국을 막아낼 배가 필요하고 한국은 세계 최고의 조선 역량을 팽창시킬 시장이 필요합니다. 이미 기술적인 걸림돌은 사라졌습니다. 전남함과 정조대왕함을 통해 한국은 미국과 상호 운용이 가능한 최고 수준의 전투함 건조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남은 것은 미국의 정치적 결단뿐입니다. 자국 내 일자리를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외국산 함정 구매를 제한하는 존스법과 같은 낡은 규제를 고집할 것인지, 아니면 안보라는 대의를 위해 과감하게 한국의 생산 라인을 자국의 제2조선소로 편입시킬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한국의 위치는 더 이상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 보호받는 수동적인 동맹국이 아닙니다. 이제 한국은 자유진영의 해상전력을 지탱하는 핵심 공급자이자 미국의 해군력 공백을 메워주는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로 격상되었습니다. 우리가 필리핀의 미겔 말바르급을 조기 인도하며 보여준 능력은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만약 미국이 한국의 조선소에 아레이버크급 구축함이나 컨스텔레이션급 호위함의 위탁 생산을 맡긴다면 우리는 9년이 걸리던 공기를 3년으로 단축시키며 중국이 자랑하는 물량의 우위를 순식간에 무력화시킬 것입니다.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는 바로 이것입니다. 미국의 설계 기술과 한국의 생산 능력이 결합하는 순간 중국이 지난 20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해군력의 우위는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인해 전술은 한국의 스마트 팩토리와 자동화 공정 앞에서는 낡은 전술일 뿐이며 그들의 물량 공세는 한국의 압도적인 생산성 앞에서 빛을 발할 것입니다. 바다 위에서 조용히 판이 바뀌는 순간은 바로 이 지점에서 완성됩니다. 이제 공은 워싱턴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들이 망설이는 시간 1분 1초마다 중국의 함정은 늘어나고 서태평양의 파고는 높아져만 갑니다. 한국은 준비를 마쳤습니다. 도크는 비워져 있고 크레인은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으며 엔지니어들의 눈빛은 살아 있습니다. 과연 미국은 제국의 자존심을 지키다 고립될 것인가? 아니면 한국이라는 강력한 엔진을 장착하고 다시 한번 바다의 지배서로 복귀할 것인가? 세계의 바다는 지금 그 선택의 결과를 숨죽여 기다리고 있습니다.